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입니다. 에밀리 브론테는 영국의 작가로 제인 에어의 작가인 샬롯 브론테의 동생입니다. 1818년 요크셔 지방 목사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1846년에 언니 샬롯, 동생 앤과 함께 시집 커러 앨리스 액튼의 시집을 자비로 출판했으나 별 반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에밀리는 죄수, 내 영혼은 비겁하지 않노라 등의 시로 시인으로서의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소설 폭풍의 언덕은 출판 당시에는 호평을 받았으나 후에 서정적이면서도 독특한 인생의 깊은 해석으로 사람들에게 순수한 감동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의 작품치고는 교훈을 강요하기보다는 인간의 내면 세계를 그리고 있어서 어느 작품보다도 현대적인 감각을 소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세월이 흐를수록 폭풍의 언덕이 사랑을 받는 이유인 듯 합니다. 1848년 술과 아편으로 사망한 오빠의 장례식 때 걸린 감기로 인해 몸져 눕게 되고 결국 병이 악화되어 그해 12월 29일 3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22.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었습니다. 그 해에는 추수가 늦어져서 우리 밭중에는 미카엘 제가 끝날 때까지 곡식을 걷어들이지 못한 곳이 몇 군데 남아 있었습니다. 서방님과 아가씨는 추수하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 산책을 하곤 했는데 마지막 단을 거두어들이던 날은 해가 질 때까지 밭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공기가 차고 습하여 서방님은 독감에 걸렸는데 그것이 그만 고질적인 폐병이 되어 겨우내 거의 문밖 출입을 못하고 집안에만 있었습니다. 불쌍한 캐시 아가씨는 그 보잘것없는 로맨스 사건 이후 기가 죽어 말이 적어지고 몹시 우울해 보였습니다. 아가씨가 측은해 보였던지 서방님은 너무 책만 읽지 말고 운동을 많이 하라고 일렀습니다. 그 무렵 서방님은 병 때문에 아가씨의 말동무가 되어주지 못해 제가 서방님의 역할을 대신 해드려야 했지만 전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할 일이 많아서 두어 시간밖에 아가씨를 따라다닐 수 없었을 뿐더러 저는 서방님만큼 흡족한 상대가 못 되는 것이 확실했으니까요. 10월 말인가 11월 초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리고 서늘해서 잔디밭과 오솔길에는 젖은 가랑잎이 뒹굴고 파랗고 차가운 하늘을 반쯤 가리며 서쪽에서 큰 비를 알리는 검은 구름이 밀려오고 있었으므로 저는 아가씨에게 그날의 산책을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가씨는 막무가내로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외투를 입고 우산을 들고 숲 끝까지 아가씨를 따라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가씨는 기분이 언짢을 때 흔히 그렇게 산책을 하곤 했습니다. 서방님의 병환이 심해지면 어김없이 아가씨의 기분도 우울하게 가라앉곤 했습니다. 서방님이 말을 안 해도 점점 말이 없어지고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아가씨와 제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가씨는
우울한 표정으로 걷고만 있었습니다. 쌀쌀한 바람 속을 달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듯도 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가씨가 가끔 손을 들어 뺨에 흐르는 눈물을 훔치는 것을 곁눈으로 본 저는 아가씨의 기분을 바꿔줄 만한 것이 없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길 한쪽은 높고 험한 언덕이었는데 거기엔 개암나무와 제대로 자라지 못한 참나무가 뿌리를 반쯤 드러낸 채 불안하게 서 있었습니다. 참나무가 뿌리를 뻗기에는 땅이 너무 무른 데다 바람이 세어서 어떤 것은 거의 땅 위에 드러눕다시피 하고 있었습니다. 여름이면 아가씨는 그런 나무줄기를 타고 올라가 20피트 높이의 나뭇가지에 앉아 흔들거리기를 좋아했고 저도 아가씨의 날랜 동작과 쾌활하고 어린애다운 행동에 즐거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가씨가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을 꾸짖어야겠다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아가씨도 저의 그런 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굳이 내려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식후부터 차 마시는 시간까지 미풍에 흔들리는 요람에 누워 어렸을 적에 제가 불러주었던 노래를 혼자 흥얼거리거나 높은 나뭇가지에 앉은 어미새가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거나 나는 법을 가르쳐주는 모습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두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꿈속을 헤매며 말할 수 없는 행복감에 젖어 있곤 했습니다. 저쪽을 보세요, 아가씨! 저는 소리치며 어느 뒤틀린 나무 뿌리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여기는 아직 겨울이 멀었군요. 저건 7월에 저 잔디에 덮인 계단에 보랏빛 안개처럼 피었던 초롱꽃이 다 시든 후 마지막으로 핀 거예요. 올라가서 꺾어다가 아버님께 보여드리지 않을래요? 캐시 아가씨는 땅속의 피난처에서 떨고 있는 외로운 꽃을 오랫동안 바라보더니 마침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꺾지 않을래. 저 꽃이 슬퍼 보이지, 넬리. 그래요. 꼭 아가씨처럼 생기 없고 기운도 없어 보여요. 아가씨 뺨에는 핏기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손을 잡고 뛰어가요. 아가씨가 기운이 없으니까 나도 아가씨를 따라 뛸 수 있을 거예요. 싫어. 고개를 저으며 아가씨는 계속 걷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걷다가 이따금 멈추어 서서 이끼나 하얗게 바랜 풀잎 또는 쌓인 낙엽 사이에 돋아난 밝은 주황색 독버섯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가끔 얼굴을 돌리고 눈물을 닦는 것 같았습니다. 아가씨, 왜 울어요? 저는 다가가서 아가씨의 어깨에 팔을 얹으며 물었습니다. 아버님은 감기에 걸리셨을 뿐인데 우시면 안 돼요. 그보다 더한 병이 아닌 걸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그러자 아가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고는 숨이 막힐 지경으로 흐느껴 울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병환이 악화되실지는 누가 알아? 아빠와 넬리가 없어지고 나 혼자 남으면 어쩌지? 넬리, 나는 넬리의 말을 잊을 수가 없어. 그 말이 항상 내 귓가에 울려. 아빠와 넬리가 곁에 없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변할까? 세상이 얼마나 삭막할까? 불길한 생각을 미리 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가 오래오래 살기를 원해요. 아버님은 아직 젊으시고 나도 이렇게 튼튼하고요. 전 이제 겨우 45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80까지 사셨는데 돌아가시는 날까지 정정했지요. 그리고 아버님께서 60까지만 사신데도 아가씨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보다 더 긴 세월이 남아있어요. 그러니 20여 년 후에 올 재난을 미리 걱정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 아니겠어요?
하지만 이사벨라 고모는 아빠보다 더 젊었잖아. 아가씨는 이렇게 말하고 위로의 말을 좀 더 듣고 싶다는 듯 조심스럽게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이사벨라 고모님은 아가씨나 저처럼 간호해 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고모님은 아버님처럼 행복하지 못했어요. 살아갈 보람도 없으셨고요. 아가씨가 할 일은 오직 하나, 아버님을 잘 간호해드리고 아버님께 항상 활달한 모습을 보여서 기분을 밝게 해드리고 아버님께 걱정 끼치는 일은 하지 않는 거예요. 아가씨,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 만약 아가씨가 아버님이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의 아들에게 어리석고도 터무니없는 연정을 품고 무모한 짓을 하거나 두 사람을 갈라놓으신 데 대해 못마땅해 한다는 것을 눈치채시는 날엔 아가씨가 아버님을 돌아가시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거예요. 나는 아빠의 병환 이외에는 걱정하는 일이 없어. 아가씨가 대꾸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빠만큼 소중한 사람은 없어. 그리고 나는 절대로 그야말로 미치기 전에는 아빠를 괴롭히는 말이나 행동은 하지 않겠어. 넬리, 나는 아빠를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해. 나는 밤마다 아빠가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 왜냐하면 아빠를 슬프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슬퍼하는 편이 낫기 때문이야. 좋은 생각이에요. 아버님께서 완쾌하신 후에도 지금의 그 결심을 명심하도록 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길적으로 향한 문 근처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명랑해진 아가씨는 담 꼭대기로 올라가 앉아 한 길 쪽으로 그늘을 들이우고 있는 덩굴 끝에 달려있는 빨간 열매를 따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아래쪽 가지에 열린 열매는 없어졌으나 위쪽 가지의 열매는 캐시 아가씨가 있는 곳에서가 아니면 나는 새만이 쫄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열매를 따려고 손을 뻗다가 아가씨의 모자가 떨어졌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으므로 아가씨는 모자를 주우러 담을 넘어야겠다고 했습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이르는 순간 아가씨는 재빠르게 담 밑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올라오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돌은 미끄러운 데다 보기 좋게 석회칠이 되어 있었고 장미 덩굴과 검은 딸기 가지가 올라오는 길을 방해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바보같이 아가씨가 웃으면서 이렇게 소리치기까지는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넬리! 가서 열쇠를 가져와야겠어. 안 그러면 내가 문지기의 집까지 뛰어갔다 와야 해. 이쪽에서 돌담을 기어오를 수는 없거든. 거기 그대로 계세요. 여기 열쇠 꾸러미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열어보도록 하지요. 안 되면 다녀올게요. 캐서린 아가씨가 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며 춤을 추고 노는 동안 저는 커다란 열쇠를 차례로 모두 시험해 보았지만 맞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가씨에게 그 자리에 있으라고 신신당부하고 서둘러 집으로 달려가려는데 무엇인가 가까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말발굽 소리였습니다. 거기 누구예요? 저는 가만히 물었습니다. 넬리, 문이 빨리 열렸으면 좋겠는데. 아가씨도 불안스럽게 속삭였습니다. 이게 누구신가? 말을 탄 사람의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나서 반갑군. 서둘러 들어가려고 하지 마. 내가 좀 물어볼 말이 있으니까. 히드클리프 씨, 나는 당신과 말을 하지 않겠어요. 아빠 말씀이 당신은 나쁜 사람이래요. 그리고 당신은 아빠와 나를 미워한대요. 넬리도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은 그런 게 문제가 아니야. 그 사람은 다름 아닌 히드클리프였습니다. 넌 내 아들을 미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애에 대해서
너에게 물어볼 말이 있어. 그렇지. 너는 얼굴을 붉힐 만한 이유가 있지. 두세 달 전 너는 장난삼아 린턴에게 연애 편지를 매일 보내지 않았니? 그런 짓을 하다니 두 사람이 다 혼이 날 만하지. 네 편지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 내게 버릇없이 굴면 그 편지를 네 아버지에게 보낼 생각이다. 그런데 이젠 그런 장난은 그만둔 모양이지. 그 덕택의 린턴은 절망의 늪에 빠져버렸다. 그 녀석은 진심이었어. 그야말로 사랑에 빠진 거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내 아들은 너의 변심에 가슴이 찢어질 지경이란 말이다. 지난 6주 동안 헤어터는 줄곧 그 애를 놀려대고 나도 엄한 방법으로 어리석은 꿈을 깨워주려고 했지만 날로 심해가기만 하는군. 네가 살려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여름이 되기 전에 죽고 말 거야. 어쩌면 가엾은 아가씨에게 그렇게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하지요? 아가씨, 지금 돌로 자물쇠를 부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담 안쪽에서 소리쳤습니다. 제발 가주세요. 어쩌면 그렇게도 시시한 거짓말을 꾸며내느냔 말이에요. 아가씨, 저 몹쓸 거짓말을 믿지 마세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다 죽는 사람이 있을 리 없다는 것은 아가씨도 아시잖아요. 남의 말을 엿듣는 사람이 있다는 건 몰랐군. 하고 거짓말을 하다 들킨 그 악당이 중얼거리더니 큰 소리로 덧붙였습니다. 훌륭한 넬리. 나는 당신을 좋아하지만 그 표리부동한 점은 좋지 않아. 자네야말로 어째서 그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해서 내가 이 가엾은 아가씨를 미워한다고 믿게 하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꾸며내어 아가씨가 겁을 먹고 우리 집에 얼씬도 안 하게 만드는 건가? 개설인 린턴. 이 이름만 들어도 나는 마음이 훈훈해지는데. 귀여운 아가씨. 나는 이번 주일 내내 집에 없을 거야. 그러니 내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직접 확인해 봐. 꼭 너의 아버지가 내 입장이 되고 린턴이 네 입장이라고 생각해 봐. 그런 경우 너의 아버지가 몸서 린턴에게 너를 위로해 달라고 간청해도 그가 한 발짝도 안 움직인다면 너는 그 매정한 애인을 어떻게 생각하겠니? 넌 어리석게도 그런 가오를 범하지 마. 맹세코 말하지만 녀석은 정말 다 죽게 생겼고 그를 살릴 사람은 너밖에 없어. 그때 마침 자물쇠가 부서져 저는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정말로 린턴은 죽어가고 있어. 히드클리프가 나를 쏘아보며 되풀이하여 말했습니다. 슬픔과 절망이 그 녀석의 죽음을 재촉하고 있네. 넬리, 캐시를 보내고 싶지 않거든. 자네가 직접 가보게. 그런데 나는 다음 주 이맘때까지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아마 자네 주인도 딸이 사촌을 방문하는 걸 굳이 반대하지는 않을 걸세. 아가씨, 이제 그만 들어오세요. 저는 히드클리프의 말을 무시한 채 아가씨의 팔을 잡고 억지로 끌어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아가씨가 마음속의 거짓을 드러내기에는 너무도 엄숙한 히드클리프의 얼굴을 당황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꾸물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을 아가씨 가까이 몰고 와서 허리를 구부리고 말했습니다. 캐서린, 솔직히 말해서 나는 린턴에게 별로 너그럽지 못해. 헤어턴과 조지프는 나보다 더하지. 사실 그 아이는 매정한 사람들 속에서 살고 있는 셈이야. 그는 친절과 사랑을 갈망하고 있어. 너의 다정한 말 한마디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약이 될 거야.
넬리의 잔인한 충고 따위는 상관하지 말고 녀석을 만나보도록 해. 그 앤 밤낮으로 네 생각만 하고 있단다. 네가 그 녀석을 싫어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고지 듣지 않아. 저는 문을 닫고 커다란 돌을 굴려 자물쇠가 망가져 닫히지 않는 문에 기대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산을 펴고 캐시 아가씨를 우산 밑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바람에 소리내어 우는 나뭇가지 사이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집으로 오는 동안 급히 걷느라고 히드클리프를 만난 일에 대해 이야기할 틈이 없었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캐서린 아가씨의 마음이 갈등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표정이 어찌나 어두운지 아가씨의 얼굴 같지가 않았습니다. 아가씨는 틀림없이 히드클리프의 말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서방님은 우리가 돌아오기 전에 이미 침실에 드셨더군요. 캐시 아가씨는 아버님의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침실로 살그머니 올라갔으나 벌써 잠이 드셨다면서 이내 내려왔습니다. 아가씨는 저에게 서재에 함께 있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책을 읽는 척 했습니다. 제가 독서에 열중하고 있다고 생각한 아가씨는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는 일만이 그녀의 마음을 풀어주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실컷 울게 내버려 두었다가 아가씨가 제 말에 동의하리라 확신하고 히드클리프가 자기 아들에 대해서 늘어놓은 말을 모두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저에게는 그의 말이 아가씨에게 끼친 영향을 없앨 힘이 없었습니다. 일은 그가 의도한 대로 되어버렸더군요. 넬리 말이 맞을지도 몰라. 하지만 사실을 확인하기 전에는 내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아. 그리고 린턴에게 편지를 쓰지 않는 것이 내 탓이 아님을 밝히고 내 마음이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믿게 해줘야겠어. 어리석게도 그렇게 믿어버린 아가씨에게 화를 내고 반대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날 밤 다투고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저는 고집쟁이 아가씨의 망아지를 따라 워더링 하이츠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슬퍼하는 아가씨의 모습을 차마 옆에서 보고만 있을 수 없었고 창백하고 기죽은 얼굴과 우울한 눈을 마주볼 수가 없어 그 고집에 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린턴 도련님이 우리를 맞아들일 때 히드클리프의 이야기가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가를 증명해 줄지도 모른다는 한 가닥의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23. 밤에 비가 내리더니 아침에는 자욱한 안개, 서리 반, 가랑비 반이 끼었습니다. 비로 인해 생긴 여울이 높은 곳에서 쏟아져 내리며 길을 가로막고 흘렀습니다. 저는 발이 흠뻑 젖어 짜증스럽고 우울해서 불쾌한 일들이 극도로 작용한 그런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우리는 히드클리프가 정말로 집에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 부엌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그다지 신뢰하는 편이 아니니까요. 조지프는 혼자 난로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에 한 쿼트의 맥주와 커다랗게 구운 오트 케이크 조각을 수북이 놓고 자주 사용하는 시커멓고 짧은 파이프를 입에 문 채 입가에 엷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인이 집에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동안 대답이 없기에 저는 그동안 그가 귀가 먹었나 싶어 큰 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안 계신데? 조지프가 이상한 콧소리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안 계셔. 바로 되돌아가야겠군. 조지프!
그때 안쪽에서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대체 몇 번을 불러야겠나? 불이 다 꺼져간단 말이야. 영감, 빨리 이리 좀 와. 푹푹 담배 연기를 거세게 뿜어대며 난로 속을 노려보고 있는 품이 그런 부탁 따위는 무시하는 태도였습니다. 가정부와 헤어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는데 아마 가정부는 심부름을 가고 헤어턴은 밭에 일을 하러 갔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목소리의 주인이 린턴이라는 것을 알았으므로 소리가 나는 방으로 갔습니다. 너 같은 영감은 제발 다락방에서 되져버렸으면 시원하겠다. 소녀는 우리의 발소리를 게으른 하인의 것으로 착각하고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잘못 알았다는 것을 깨닫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캐시였구나. 캐시 아가씨가 그의 품으로 뛰어들자 린턴 도련님은 큰 의자의 팔걸이에 기대고 있던 머리를 들었습니다. 그러지 마. 키스하지 말라고. 숨이 차서 그래. 진짜였구나. 네가 올 거라고 아버지가 그랬는데. 캐시 아가씨의 격렬한 포옹이 멈추자 도련님이 말했습니다. 한편 아가씨는 너무 지나치게 포옹을 했다 싶었는지 멋쩍은 듯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놓은 채로 들어왔군. 미안하지만 문 좀 닫아줄래? 그런데 저 망할 것들이 난로에 석탄을 넣지 않아. 이렇게 추운데 말이야. 저는 난로 속에 석탄재를 긁어 모으고 석탄을 한 통 들고 들어왔습니다. 도련님은 제가 날린다고 투덜거렸지만 기침을 하며 앓는 것 같았기에 그가 짜증을 부려도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린턴, 도련님이 찌푸린 이맛살을 펴자 캐서린 아가씨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와서 좋으니? 내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 왜 진작 오지 않았어? 편지를 쓰지 말고 올 것이지. 긴 편지를 쓰다 보면 지치거든. 말로 하는 편이 훨씬 나아. 이젠 얘기할 기운도 없고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 진라는 또 어딜 간 거야? 그러더니 도련님은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부엌에 좀 가봐주겠어? 저는 난로에 석탄을 넣어준 데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못 들은 터라 그의 명령에 이리저리 뛰어다닐 생각이 없어서 조지프밖에 없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물을 좀 마시고 싶은데. 도련님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시면 진라는 노상 기머튼에 가서 산다니까. 너무해. 그래서 난 아래층에 내려와 있는 거야. 2층에서 부르면 절대로 대답 안 하기로 약속들을 한 모양이야. 도련님, 아버님께서는 잘 돌봐주시나요? 잘 돌봐주냐고? 적어도 하인 놈들이 좀 더 잘해주도록 만들어주긴 하지. 도련님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망할 것들. 캐시, 저 짐승 같은 헤어턴 녀석이 나를 놀린다니까. 그 녀석도 싫고 정말이지 모두 싫어. 이 집에는 다 싫은 놈뿐이야. 캐시 아가씨가 식기장 위에 있는 주전자에서 물을 한 컵 따라 가져오자 도련님은 식탁 위에 있는 술병에 포도주를 물에 한 숟가락 타달래서 마시더니 좀 진정된 듯 아가씨에게 매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와서 좋으니? 아가씨는 아까 물었던 말을 되풀이하고는 도련님의 얼굴에 엷은 미소가 떠오르는 것을 보자 기뻐했습니다. 그럼 좋고 말고 네 다정한 목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무척 좋아졌어. 하지만 그동안 네가 오지 않아서 괴로웠단 말이야. 아버지는 그것이 내 탓이라고 야단쳤지. 나더러 불쌍하고 멋없고 쓸모없는 놈이라면서 네가 나를 멸시하고 있을 거래. 아버지가 내 입장이면 지금쯤은 너의 아버지보다도 더 멋지게 드러시 크로스 저택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을 거라면서. 하지만 너는 나를 경멸하지 않겠지.
너를 경멸한다고? 천만에. 아빠와 넬리 다음으로 그 누구보다도 너를 좋아해. 하지만 네 아빠는 싫어. 그분이 돌아오면 나는 못 올 거야. 여러 날 나가 계실 건가? 여러 날은 아니야. 하지만 사냥철이 되었기 때문에 들에 자주 나가시거든. 그러니 아버지가 안 계실 때 한두 시간은 나와 같이 지낼 수 있을 거야. 그러겠다고 말해줘. 너와 같이 있으면 짜증도 안 날 것 같아. 너는 나를 화나게 하지 않고 나를 도와주려고 하니까. 그럴 수 있겠지. 그럼. 캐서린 아가씨는 그의 길고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허락하신다면 매일 반나절씩이라도 너와 같이 보내겠어. 귀여운 린턴, 네가 내 친동생이라면 좋겠어. 그럼 네 아빠만큼 나를 좋아할 수 있겠니? 도련님은 더욱 기분이 좋아져서 물었습니다. 아빠가 그러시는데 만약 네가 내 아내가 된다면 네 아빠보다도 그리고 이 세상의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할 거라고 했어. 그러니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안 돼. 나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아빠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어. 아가씨는 심각한 표정으로 대꾸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때로 아내를 미워하기도 하지만 남매간이라면 그런 일이 없거든. 그러니 네가 내 동생이라면 너는 우리와 함께 살게 되고 아빠도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너를 사랑하실 거야. 린턴 도련님은 아내를 미워하는 남자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캐시 아가씨는 있다고 우기면서 히드클리프 씨가 이사벨라 고모를 미워하던 일을 예로 들었습니다. 저는 아가씨의 철없는 말을 막으려고 애썼지만 결국 아가씨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전부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린턴 도련님은 몹시 흥분해서 아가씨가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우겼습니다. 아빠가 그러셨어. 그리고 우리 아빠는 절대로 거짓말은 안 하셔. 아가씨가 화난 얼굴로 대꾸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네 아빠를 경멸해. 린턴 도련님도 지지 않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네 아빠는 비겁하대. 네 아빠는 나쁜 사람이야. 그리고 네 아빠가 한 말을 그대로 옮기다니. 너도 어지간히 못됐다. 이사벨라 고모를 그렇게 도망치게 한 걸 보면 네 아빤 분명히 나쁜 사람이야. 엄마는 도망간 게 아니야. 내 말이 맞아. 도망갔어. 그럼 나도 너한테 할 말 있어. 네 엄마는 네 아빠를 미워했대. 린턴 도련님의 말에 아가씨는 무척 놀라며 어머! 하고 소리치고는 너무 화가 나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네 엄마는 우리 아버지를 사랑했었대. 이 거짓말쟁이! 이젠 너 같은 건 보기도 싫어! 아가씨는 화가 나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씩씩대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린턴 도련님은 장단을 맞추어가며 사랑했대, 사랑했대 라고 말하고는 의자에 파묻히듯 깊숙이 앉아서 뒤에 서 있는 상대방의 화난 모습을 보려고 머리를 뒤로 젖혔습니다. 그만두세요, 도련님. 그건 도련님 아버님이 꾸며낸 얘기일 거예요. 두 사람의 실랑이가 끝날 것 같지 않아 제가 끼어들며 말렸습니다. 그렇지 않아. 당신은 가만히 있어. 그러고는 계속 캐시 아가씨를 놀렸습니다. 사랑했대, 사랑했대, 캐서린, 사랑했대, 사랑했대. 캐시 아가씨는 화가 난 나머지 이성을 잃고 의자를 힘껏 밀어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소녀는 한 손을 바닥에 짚으며 나가 떨어졌습니다. 도련님은 숨이 넘어갈 듯이 거칠게 기침을 해댔습니다. 의기양양한 기세도 꺾였지요. 기침이 어찌나 오래 계속되는지 저도 겁이 날 정도였습니다. 아가씨는 말은 하지 않았으나 자기가 저지른 실수에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기침이 멎을 때까지 도련님을 부축해 주었습니다.
기침이 멎자 그는 저를 밀쳐내고 묵묵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캐서린 아가씨도 울음을 그치고 맞은편에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좀 괜찮으세요, 도련님? 이런 고통을 캐서린도 당했으면 좋겠어. 잔인한 심술쟁이 같으니라고 에어톤도 나를 때린 적은 없어. 오늘은 기분이 좀 좋았었는데 그만. 드디어 그의 음성은 훌쩍이는 울음소리로 변했습니다. 난 너를 때리지는 않았어. 캐시 아가씨는 중얼거리면서 또다시 폭발하려는 감정을 억누르느라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련님은 몹시 아픈지 한동안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분명히 캐시 아가씨를 괴롭히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가씨가 흐느낌을 멈출 때마다 한층 더 비통하고 괴로운 소리를 내뱉었기 때문입니다. 아프게 해서 미안해, 린턴. 결국 캐시 아가씨가 괴로움을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 같으면 그 정도로 밀어도 아무렇지도 않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아파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어. 많이 아프진 않지. 집으로 돌아가면서 너를 아프게 했다는 생각으로 괴로워하지 않게 해줘. 대답해봐. 괜찮은 거지? 난 괜찮다고 말할 수가 없어. 도련님이 대꾸했습니다. 네가 나를 아프게 했기 때문에 나는 오늘 밤 기침에 시달려 한숨도 못 잘 거야. 너도 기침을 해보면 얼마나 괴로운지 알 거야. 아무도 없는 방에서 나 혼자 괴로워하는 동안 너는 편히 잠자겠지. 너 같으면 그렇게 괴로운 밤을 어떻게 편안히 보낼 수 있겠니? 그러고는 제 서름에 못 이겨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도련님은 언제나 그렇게 괴로운 밤을 보내잖아요. 도련님을 괴롭히는 것은 아가씨가 아닐 거예요. 아가씨가 오지 않았다 해도 마찬가지였을 테니까요. 어쨌든 아가씨는 다시는 도련님을 괴롭히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떠나고 나면 좀 진정되겠지요. 내가 가야만 하겠니? 캐서린 아가씨는 서글픈 표정으로 린턴 도련님을 내려다보면서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가면 좋겠어, 린턴? 한번 저지른 일은 어떻게 할 수 없어. 도련님은 아가씨를 외면하며 토라져서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돌아가야겠지. 아가씨가 다시 물었습니다. 나를 혼자 있게 내버려둬. 네가 짓거려대는 소리를 견딜 수가 없어. 아가씨는 지루할 만큼 오랫동안 돌아가자는 제 말을 듣지 않고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소년이 쳐다보지도 않고 입도 열지 않자 결국 문 쪽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저도 뒤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에 우리는 다시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린턴 도련님이 의자에서 난로가로 미끄러져 내려와 될 수 있는 한 남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기로 결심한 못된 응석바지 어린아이처럼 심술맞게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행동에서 그 성질을 완전히 파악했으므로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곧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나 아가씨는 깜짝 놀라 달려가서는 무릎을 꿇고 앉아 함께 울면서 도련님을 달랬습니다. 잠시 후 도련님은 조용해졌는데 보채느라고 숨이 차서였지 결코 아가씨를 괴롭힌 것이 미안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도련님을 소파 위에 올려놓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마음대로 뒹굴며 누워있겠지요. 우리가 계속 돌봐드릴 수는 없어요. 아가씨가 도련님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도 못 되고 또 도련님의 병이 아가씨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도 이젠 아셨죠? 자, 빨리 가요.
누구도 응석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가만히 누워있겠지요. 아가씨는 도련님의 머리에 쿠션을 괴어주고 물을 갖다 주었습니다. 도련님은 물은 안 마시겠다면서 마치 쿠션이 돌이나 나무 토막이나 되는 것처럼 거북하게 몸을 비틀었습니다. 그래서 아가씨는 쿠션을 좀 더 편안하게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이건 싫어. 너무 낮단 말이야. 아가씨는 쿠션을 또 하나 갖다가 포개 놓았습니다. 이건 너무 높아. 이번에도 도련님이 짜증스럽게 투덜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니? 아가씨가 속상한 듯 물었습니다. 그리고 소파 옆에 무릎을 반쯤 꿇고 앉자 린턴은 몸을 일으켜 아가씨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돼요. 저는 아가씨를 말렸습니다. 쿠션을 베고 누우세요, 도련님. 아가씨는 도련님 때문에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셨어요. 이제는 5분도 더 지체할 수 없어요. 아니, 괜찮아. 캐시 아가씨가 제 말을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이제는 린턴도 조용하고 얌전해졌어. 나 때문에 린턴의 병이 더 악화됐다고 생각하면 오늘 밤 린턴보다도 내가 더 많이 괴로울 거야. 린턴은 내가 다시는 오지 않으리라 생각한 모양이야. 린턴, 사실대로 말해봐. 내가 너를 괴롭혔다면 다시 올 필요는 없으니까. 너는 나를 몹시 아프게 만들었어. 아까 네가 왔을 때만 해도 나는 이렇게 아프지는 않았어. 안 그래? 하지만 네가 울고불고 성질을 부려서 더 안 좋아진 거야. 전부 내 탓만은 아니야. 하여튼 이제는 화해하자. 그리고 너는 내가 오는 것이 좋지. 사실은 이따금 나를 만나고 싶지. 그렇다고 말했잖아. 린턴 도련님이 짜증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네 무릎에 기대게 해줘. 엄마는 항상 오후에는 내내 그렇게 해주셨지. 가만히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마. 하지만 노래할 줄 알면 노래를 불러줘도 좋고 내게 가르쳐주겠다고 약속한 재미있는 민요를 들려줘도 좋겠다. 그런데 나는 민요가 더 좋아. 빨리 시작해. 캐서린 아가씨는 자기가 아는 것 중에서 가장 긴 민요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한결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제가 시간이 없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린턴 도련님은 또 하나 불러달라고 조르는 것이었습니다. 시계가 정오를 알릴 때까지 두 사람은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점심을 먹으러 돌아오는 헤어턴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개설이 그럼 내일도 올 거지? 린턴 도련님은 마지못해 일어서는 아가씨의 옷자락을 붙잡고 애처롭게 물었습니다. 안 돼요. 아가씨 대신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안 되고요. 그러나 아가씨는 확실히 저와는 다른 대답을 했던가 봅니다. 왜냐하면 아가씨가 허리를 굽혀 그의 귀에 대고 뭐라고 속삭이자 도련님의 표정이 금세 환해졌기 때문입니다. 아가씨, 내일 또 오시면 안 돼요. 명심하세요. 워더링 하이츠에서 나오면서 제가 말했습니다. 안 그러실 거죠? 제 물음에 아가씨는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단단히 조심해서 단속해야겠군요. 그리고 망가진 자물쇠를 고쳐야겠어요. 그래야 아가씨가 빠져나가지 못할 테니까요. 담을 넘을 수도 있어. 캐시 아가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넬리, 우리 집은 감옥이 아니고 넬리는 나를 감시하는 간수가 아니야. 그뿐 아니라 나도 이젠 17살이야. 어엿한 숙녀란 말이야. 그리고 내가 도와주면 린턴은 틀림없이 빨리 회복할 수 있을 거야. 나는 그 애보다 분별력도 더 있고 좀 더 어른 같지. 조금만 달래면 얼마 안 가서 그는 내가 하자는 대로 하게 될 거야. 얌전할 땐 정말 귀엽잖아.
그가 내 친동생이라면 진짜 귀여워해 줄 텐데 자꾸 만나 친해지면 우리는 사이좋게 지낼 거야. 넬리는 린턴을 좋아하지 않아? 그를 좋아하냐고요? 저는 소름 끼친다는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 고약한 성미에다 병약한 몸으로도 지금까지 용케 잘 견뎠더군요. 정말 내년 봄까지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의 아버지가 그를 데려간 것이 우리에게는 잘된 일인지도 몰라요. 친절하게 대하면 대할수록 그는 더 기가 살아서 심통을 부린다니까요. 그런 도련님을 남편으로 맞이하지 않아도 되게 생겼으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아가씨. 제 말에 아가씨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련님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짓거린 것이 마음을 상하게 한 것 같았습니다. 아가씨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 앤 나보다 더 오래 살 거야. 그래, 나보다 더 오래 살아야지. 지금은 그 애가 처음 이 고장으로 이사 왔을 때보다 더 건강해졌어. 분명해. 지금 그가 앓고 있는 병은 아빠처럼 단순한 감기일 뿐이야. 넬리는 아빠가 금방 나으실 거라고 했지. 그러니 린턴도 분명히 나을 거야. 그만둬요. 하여튼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니까. 저와 함께든 혼자든 아가씨가 또다시 워더링 하이츠에 가시려고 하면 그땐 정말 아버님께 모두 말씀드리겠어요. 그리고 아버님께서 허락하시기 전엔 린턴 도련님과 만나서는 절대로 안 돼요. 벌써 만난걸? 캐시 아가씨가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투덜거렸습니다. 앞으로 만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생각해 볼게. 대답과 함께 아가씨는 말을 몰고 달아났습니다. 저는 그 뒤를 쫓아가느라 무척 고생했습니다. 아가씨와 저는 점심 식사 전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서방님은 우리가 숲을 산책하고 온 줄 아는지 어디 갔었느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저는 곧 젖은 신발과 양말을 갈아 신었지만 젖은 채로 오랫동안 워더링 하이츠에 앉아 있었던 것이 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병이었으나 다행히 그 후로는 그렇게 앓는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 귀여운 아가씨는 천사처럼 간호하며 저의 외로움을 달래주었습니다. 방에 누워만 있으려니까 기분이 몹시 우울했기 때문입니다. 항상 바쁘게만 움직이던 저로선 누워있는 것이 무척 지루한 일이긴 했지만 불편한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캐서린 아가씨의 하루를 서방님과 제가 반씩 나누어 가진 셈이었으므로 아가씨는 잠시도 쉴 사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가씨는 공부도 놀이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간병인은 세상에 다시 없을 듯 싶었습니다. 아버님을 그처럼 사랑하면서 저에게도 친절을 베푸는 것으로 보아 아가씨는 무척이나 마음이 다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아가씨의 하루를 두 사람이 나누어 가졌다고 말씀드렸지만 서방님은 일찍 잠자리에 들고 저도 대개 6시 이후로는 돌봐주지 않아도 되었으므로 저녁 시간은 자유였습니다. 불행히도 저는 차 마시는 시간 이후로 그녀가 뭘 하며 지내는지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잘 자라는 인사를 하러 제 방에 들를 때 이따금 아가씨의 뺨에 생기가 돌고 가냘픈 손가락이 분홍빛을 띠는 것을 보았지만 그것이 추운 벌판을 말을 타고 달려왔기 때문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그저 서재의 뜨거운 난로가에 있었기 때문이려니 생각했습니다.